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 읽어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날개 사용법. 하느님이 처음 새나 짐승들을 만들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새에게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는 하느님에게 가서 불평을 쏟아냈답니다. 하느님, 뱀은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말은 뒷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공격해오는 적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구나. 하느님은 한참 궁리한 끝에 새에게 깃과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가 하느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날개는 무겁기만 하고 짐만 될 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개 때문에 전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새야. 하느님은 말했습니다. 어찌 내 몸의 날개를 사용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느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2개의 날개를 달아준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 날개를 이용하여 너를 공격하는 짐승으로부터 하늘로 도망치라고 준 것이다. 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가는 방향. 한 사내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샤티마지라는 마을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이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마침 마차가 한 대 다가왔습니다. 여행자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샤티마지 마을까지는 얼마나 가면 될까요?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30분가량 가면 될 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마부는 선선히 승낙했습니다. 그럽시다. 어서 타시오. 여행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30분 이상을 가도 목적한 마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자가 다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샤티마지 마을까지는
아직 멀었습니까?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네, 1시간쯤 걸립니다. 네? 여행자는 깜짝 놀라며 마부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물어볼 때는 30분 정도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멀어진 것입니까? 마부는 여행자를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니오? 구멍이 난 배. 작은 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름마다 가족과 그 배를 타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느 해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배를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잘못하여 배에 작은 구멍을 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고칠까? 아니다. 내년 여름에 고치지 뭐. 그는 고치는 대신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구멍 때문에 배가 썩을까봐 칠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해에는 유난히도 봄이 빨리 왔습니다. 날이 화창하고 파도도 잔잔한 어느 날, 그의 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배를 타고 싶어요. 그렇게 하렴. 그는 흔쾌하게 허락했습니다. 배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나게 배를 가지고 나갔던 두 아들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제야 배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큰일 났다. 구멍이 난 배를 타고 나갔으니 무슨 사고가 난 것이 틀림없어. 게다가 두 아들은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내던지고 허겁지겁 해변으로 뛰어갔습니다.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노를 저어 돌아오는 두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니? 해변에 두 아들이 도착하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물은 한 방울도 새지 않았어요. 두 아들은 무슨 소리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밑바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멍은 이미 나무 쐐기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이 막은 게 분명해. 그 길로 그는 선물을 사가지고 페인트를 칠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내밀자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페인트 칠한 대금은 이미 다 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겁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었는데
혹시 당신이 페인트 칠을 하면서 거기에 쐐기를 박았습니까?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구멍이 뚫려 있기에 쐐기 하나를 박아두었지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제야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의 손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구멍을 발견했을 때 나는 다음에 배를 쓰기 전에 고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었지 뭡니까? 그런데 당신은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구멍을 막아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별거 아닌 잠깐 동안의 수고였겠지만 덕분에 내 두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들의 생명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불필요한 경쟁. 햇볕이 쨍쨍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 살갗이 탈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무덥기 짝이 없었습니다. 숲속에 사는 동물들은 모두 더위에 지쳐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나뭇잎들도 견디다 못해 축 늘어졌답니다. 다람쥐와 산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은 우거진 나무 그늘 밑에 웅크리고 앉아 더위를 피했습니다. 나뭇잎들도 견디다 못해 축 늘어졌습니다. 다람쥐와 산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은 우거진 나무 그늘 밑에 웅크리고 앉아 더위를 피했습니다. 사자와 멧돼지, 곰처럼 몸이 큰 동물들은 어슬렁거리면서 그늘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사자와 멧돼지가 숲속에 있는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그 샘물은 작았지만 아주 시원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시원한 물을 실컷 마시면 좀 나을 거야. 멧돼지가 샘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마셔야 돼. 사자가 자기가 먼저 마시겠다면서 멧돼지를 떠밀었습니다. 뭐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딨어. 내가 먼저 왔으니까 차례도 내가 먼저야. 멧돼지도 지지 않고 사자를 떠밀었습니다. 까불지 말고 저리 비켜. 사자와 멧돼지는 마침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마리 동물은 서로 죽일 것처럼 무섭게 싸웠습니다. 좋아,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이렇게 한참 싸우다가 잠깐 숨을 돌리려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까마귀와 독수리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싸우다 죽으면 뜯어먹으려고 빙빙 날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자가 멧돼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다 죽으면 까마귀와 독수리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니?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고 차라리 사이좋게 샘물을 마시자.
그래, 그게 좋겠다. 사자와 멧돼지는 싸움을 멈추고 나란히 샘물을 마셨답니다. 돈 빌리는 기술. 존이라는 사람이 친구인 브라운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급한 일이 있어서 5,000원만 빌려줄 수 있겠나? 어려운 일도 아니지. 내가 빌려주겠네. 브라운은 5,000원을 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존과 브라운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브라운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나에게서 5,000원을 빌려가지 않았나? 존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빌려갔지. 그런데 5,000원을 더 보태서 1만 원으로 채워줄 수 없겠나? 곧 갚을 테니까. 잠시 생각해본 브라운은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빌려주겠네. 브라운은 또다시 5,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존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분명히 자네에게서 1만 원을 빌렸지. 그렇지. 그렇다면 1만 원을 더 보태서 2만 원을 채워주게. 꼭 빠른 시일 안에 갚도록 함세. 브라운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가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 다시 2주일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길에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존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한테 2만 원의 빚이 있지. 그러자 브라운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천만에. 나는 자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네. 말값과 닭값. 시장에 가서 말을 산 사내가 말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폭풍이 몰아쳐서 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말도 겁을 잔뜩 집어먹고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사정이 딱해진 사내는 하느님에게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폭풍이 멎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 말을 팔아서 그 돈을 모두 하느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사내의 기도가 하느님에게 닿았는지 잠시 후 거짓말처럼 폭풍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을 몰고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말과 함께 닭 한 마리도 가지고 갔습니다. 시장에서 말을 팔기 위해 돌아다니자 한 농부가 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닭은 팔 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까지 몽땅 사는 사람에게만 팔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얼마요? 닭은 50만 원이고 말은 5천 원입니다. 사내는 말 값과 닭 값을 반대로 말했습니다. 원래 말값이 아니라 원래 닭값만 하느님에게 바치려고 꾀를 낸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 아주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숲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슴은 연못에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머리에 달린 뿔이 마치 임금님의 왕관처럼 멋지게 보였습니다. 숲속에서 나만큼 멋진 뿔을 갖고 있는 동물은 없을 거야. 그러다 문득 가늘고 긴 다리를 내려다보고는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은 불공평하셔. 이렇게 멋진 뿔을 주셨으면 다리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을까? 이때 어디선가 불쑥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크, 잡히면 죽는다. 사슴은 가늘고 긴 다리로 번개같이 뛰어 도망쳤습니다. 먹이를 발견한 사자도 온 힘을 다해 사슴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슴이 어찌나 빠른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도망가던 사슴이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멋진 뿔이 나뭇가지에 덜컥 걸리고 만 것입니다. 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단단하게 걸렸는지 뿔은 빠질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잠시 후 따라온 사자가 옳았구나 하고 사슴의 목을 물었습니다. 사슴은 죽어가면서 슬프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가늘고 보잘것없는 다리가 나를 살려주고 크고 자랑스러운 뿔이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누구의 잘못인가? 어느 조그마한 시골 초등학교에 한 장학관이 시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장학관은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사회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의 교탁 위에는 지구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학관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구의는 왜 기울어졌을까요? 이 질문을 받은 어린 학생은 얼굴이 빨개져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대답에 장학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던 선생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런 대답이 나오게 하십니까? 그러자 담임 선생님도 얼굴을 붉히면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이 지구의는 처음 사올 때부터 원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장학관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을 모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장학과는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를 줬습니까? 교재를 살 때에는 절대로 고물상에게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사람. 어느 마을에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대머리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벗겨진 머리를 감추려고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여름에는 햇볕을 가리는 밀짚 모자를 썼고, 겨울이 되면 털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맨머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내는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면 내가 대머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가발을 써도 될 거야. 대머리 사내는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구해 썼습니다. 그랬더니 대머리가 감쪽같이 감춰졌습니다. 대머리 사내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대머리 사내가 쓰고 있던 가발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내의 맨머리가 훤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 대머리였어.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사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습니다. 뭐가 우스워서 그렇게 웃어들 대시오? 사내는 말에서 내려 가발을 집어들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것도 아닌 머리털이 바람에 날린 게 이상할 게 뭐요?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떼어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하지. 하늘을 나는 말. 사내가 임금님의 노여움을 사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임금님 앞에 끌려 나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형은 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임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임금님의 노여움은 아주 컸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어 처형해 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 경비병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는 사내를 끌고 갔습니다. 사내는 끌려가면서도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임금님, 저에게 1년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말이 하늘을 날게 만들겠습니다. 임금님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임금님은 다시 자신의 앞에 선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을 다시 해봐라.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1년 안에 임금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말에게 하늘을 나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만약 내 말대로 안 된다면? 그때에는 임금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결국 사내의 사형은 연기되었습니다. 물론 사내는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감옥으로 돌아갔을 뿐이지요. 하지만 죽으러 나간 사내가 살아 돌아오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가 죽지 않고 살아온 것에 반갑기도 했지만 이유가 더 궁금했습니다. 사내는 임금님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죄수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중 나이가 많은 죄수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어쩌려고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는가? 왜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이 되고 말고, 만약 1년 뒤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때는 어쩔 셈인가? 사내는 아무 걱정 말라는 투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죽으면 되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나이 많은 죄수는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장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1년이나 사형이 연기되었으니까요. 그도 그렇구먼. 나이 많은 죄수도 사내의 거짓말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약속을 한 1년 안에 임금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또 말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도 아니면 제가 또 다른 무슨 일로 죽을 수도 있겠지요. 사내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1년 안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압니까? 1년만 있으면 정말 말이 하늘을 날지. 개와 우유. 개를 기르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개는 영리했고 애교도 많아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 식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슬퍼한 사람은 그 집의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누구보다 개를 사랑했습니다. 밤에 잘 때 한 침대에서 같이 잘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슬퍼하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언제고 죽기 마련이야. 개도 마찬가지지. 또 예쁜 개 한 마리를 사서 기르면 되지 않겠니? 아이는 겨우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개를 집에 뒷뜰에 묻어주세요. 아버지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개를 집 안에 묻을 수는 없거든. 결국 식구들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해결 방법을 묻기 위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있는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무척 영리하여 가족들을 따랐고 가족들도 개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를 뱀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개는 뱀을 지켜보며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그러나 모두 일을 하러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개가 왜 지저대는지 몰랐습니다. 뱀은 무서운 독을 지닌 독사였습니다. 독사는 마당을 지나 문이 열려있는 곳간을 향해 갔습니다. 개는 그것이 독사라는 것을 알았지만 짖으며 뒤를 따라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곳간으로 들어간 독사가 공교롭게도 커다란 우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개는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그러나 독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유통에 들어간 독사는 입을 벌리고 우유 속을 휘휘 헤엄쳤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독이 우유에 섞였습니다. 이윽고 독사는 우유통에서 나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개는 곳간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유에 독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밭에 일하러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안 주인이 재료를 부엌으로 가져가기 위해 곳간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주인이 문 앞에 다다르자 앞에 있던 개가 무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오늘은 왜 이렇게 짖어댈까? 안 주인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개를 밀쳐내고 안으로 들어가 우유통에서 우유를 퍼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개는 주인 여자의 옷자락을 물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비켜. 안 주인은 버럭 화를 내며 개를 밀쳐버렸습니다. 안 주인은 개가 왜 이렇게 짖고 귀찮게 하는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간신히 개를 떨쳐내고 안 주인이 막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였습니다. 개가 이번에는 껑충 뛰어올라 안 주인이 들고 있던 우유 그릇을 앞발로 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안 주인은 우유가 쏟아지자 화가 나서 회초리로 개를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 주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우유를 핥아 먹었습니다.
이런, 내가 우유를 먹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안주인은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 빙그레 웃더니 다시 곳간으로 우유를 가지러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누가 좀 나와봐요. 가족들이 모두 달려나왔습니다. 우유를 핥아먹은 개가 무섭게 몸을 뒤틀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죽어버렸습니다. 독사에 독이 섞인 우유를 먹은 개가 살아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주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를 어째, 우유 속에 독이 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개가 그렇게 지저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매질을 했으니. 주인 남자도 죽은 개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개가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죽었구려. 충직한 개는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독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우유를 먹고 죽은 것입니다. 이 개의 소문은 금방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식구들은 마당 한구석에 정성껏 개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라삐가 해준 이야기를 가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가족은 죽은 개를 뒤뜰에 묻었습니다. 개를 뒤뜰에 묻는 것을 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악마의 선물. 최초의 인간이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처음 보는 식물이군요. 악마가 감탄하는 것을 보자 인간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악마는 자기도 그것을 먹고 싶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꾸면 안 될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 같이 가꾸도록 합시다. 악마는 식물이 잘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양, 원숭이, 사자, 돼지를 차례로 죽여 그 피를 나무의 거름으로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식물은 무럭무럭 자랐고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가 열렸습니다. 인간은 그 열매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식물은 바로 포도나무였고 그 열매로 만든 술은 포도주였습니다. 술을 마실 때 인간을 보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합니다. 그러나 조금 취하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취하면 사자처럼 거칠어지고 암호하거나 싸움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돼지처럼 추해져서 마구잡이로 뒹굽니다. 포도주는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산과 거짓말쟁이. 시골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가까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농부는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는 가게를 몇 군데 돌면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식품점에 들러 사고자 했던 물건들을 모두 다 샀습니다. 농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부지런히 걷던 농부는 아차 싶었습니다. 이런, 우산을 놓고 왔구나. 그렇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비가 왔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가 그쳤고, 그래서 돌아다니다 어디엔가 우산을 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우산을 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뒀을까?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들렀던 가게들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내가 물건을 사러 왔다가 우산을 놓고 간 것 같아서요. 첫 번째 가게 주인은 안을 둘러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우산은 보지 못했는데요. 농부는 두 번째로 들렀던 가게로 갔습니다. 글쎄요, 우산은 보지 못했는데. 농부는 자신이 들렀던 가게를 모두 다 찾아갔지만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우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혹시나 하며 마지막으로 들렀던 식품점을 찾아갔습니다. 농부가 막 식품점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오셨네요. 식품점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농부를 맞았습니다. 아까 우산을 놓고 가셨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여기 있습니다. 식품점 주인은 농부에게 우산을 내주었습니다. 우산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못마땅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대인이란 역시 모두가 도둑놈들이고 거짓말쟁이야. 농부의 아내가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오늘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우산을 가게에 놓고 왔더라고. 어떤 가게에 놓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물건을 샀던 가게를 순서대로 찾아갔지. 그런데 그놈들은 한결같이 내 우산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들렀던 식품점까지 갔지.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식품점 주인이 달려나오더니 내가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우산을 놓고 가셨지요? 라고 하면서 우산을 내주는 거야.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모두 도둑놈의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의 아내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투덜거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식품점 주인 말고는
모두 내 우산을 못 봤다고 하잖아. 무능한 지도자의 비극. 뱀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는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리는 마침내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는 언제나 내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니? 그리고 너는 왜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머리는 뜻밖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게 불만이야? 당연하지. 그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나도 역시 뱀의 한 부분인데 노예처럼 따라다니기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머리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너한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분간할 수 있는 귀도 없어. 또 행동들을 결정할 수 있는 두뇌도 없잖아.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맨 앞에서 이끄는 게 아니야. 바로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앞장을 서는 거라고. 꼬리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따위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어. 독재자나 폭군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따르라고 해. 그러고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구실을 내놓지. 하지만 결국에는 언제나 제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안 그래? 꼬리가 이렇게까지 반발하자 머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소원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꼬리는 신이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 잘 해낼 테니까. 꼬리는 몹시 기뻐하며 머리가 그랬던 것처럼 앞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꼬리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얼마 가지도 못하고 도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방법을 생각한 끝에 간신히 도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꼬리는 반성도 없이 또다시 앞장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시투성이의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꼬리는 그곳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가시에 점점 더 찔릴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머리가 나섰습니다. 그 덕분에 뱀은 가시덤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짜증이 난 머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 죽고 말 거야. 하지만 꼬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나도 잘할 수 있다고. 꼬리는 다시 앞장을 섰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숲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주위는 뜨거웠고 몸도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꼬리는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꼬리는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물론 머리도 불에 탔습니다. 무모한 꼬리 때문에 뱀이 죽고 만 것입니다. 날개 사용법. 하느님이 처음 새나 짐승들을 만들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새에게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는 하느님에게 가서 불평을 쏟아냈답니다. 하느님, 뱀은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말은 뒷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공격해오는 적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구나. 하느님은 한참 궁리한 끝에 새에게 깃과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가 하느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날개는 무겁기만 하고 짐만 될 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개 때문에 전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새야. 하느님은 말했습니다. 어찌 내 몸의 날개를 사용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느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2개의 날개를 달아준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 날개를 이용하여 너를 공격하는 짐승으로부터 하늘로 도망치라고 준 것이다. 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가는 방향. 한 사내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샤티마지라는 마을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이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마침 마차가 한 대 다가왔습니다. 여행자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샤티마지 마을까지는 얼마나 가면 될까요?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30분가량 가면 될 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마부는 선선히 승낙했습니다. 그럽시다. 어서 다시요. 여행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30분 이상을 가도 목적한 마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자가 다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샤티마지 마을까지는 아직 멀었습니까?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네, 1시간쯤 걸립니다. 네? 여행자는 깜짝 놀라며 마부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물어볼 때는 30분 정도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멀어진 것입니까? 마부는 여행자를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니오. 구멍이 난 배. 작은 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름마다 가족과 그 배를 타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느 해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배를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잘못하여 배에 작은 구멍을 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고칠까? 아니다. 내년 여름에 고치지 뭐. 그는 고치는 대신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구멍 때문에 배가 썩을까봐 칠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해에는 유난히도 봄이 빨리 왔습니다. 날이 화창하고 파도도 잔잔한 어느 날, 그의 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배를 타고 싶어요. 그렇게 하렴. 그는 흔쾌하게 허락했습니다. 배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나게 배를 가지고 나갔던 두 아들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제야 배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큰일 났다. 구멍이 난 배를 타고 나갔으니 무슨 사고가 난 것이 틀림없어. 게다가 두 아들은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내던지고 허겁지겁 해변으로 뛰어갔습니다.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노를 저어 돌아오는 두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니? 해변에 두 아들이 도착하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물은 한 방울도 새지 않았어요. 두 아들은 무슨 소리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밑바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멍은 이미 나무 쐐기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이 막은 게 분명해. 그 길로 그는 선물을 사가지고 페인트를 칠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내밀자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페인트 칠한 대금은 이미 다 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겁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었는데 혹시 당신이 페인트 칠을 하면서 거기에 쐐기를 박았습니까?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구멍에 뚫려 있기에 쇠기 하나를 박아두었지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제야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의 손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구멍을 발견했을 때 나는 다음에 배를 쓰기 전에 고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었지 뭡니까? 그런데 당신은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구멍을 막아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별거 아닌 잠깐 동안의 수고였겠지만 덕분에 내 두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들의 생명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불필요한 경쟁. 햇볕이 쨍쨍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 살갗이 탈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무덥기 짝이 없었습니다. 숲속에 사는 동물들은 모두 더위에 지쳐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나뭇잎들도 견디다 못해 축 늘어졌답니다. 다람쥐와 산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은 우거진 나무 그늘 밑에 웅크리고 앉아 더위를 피했습니다. 나뭇잎들도 견디다 못해 축 늘어졌습니다. 다람쥐와 산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은 우거진 나무 그늘 밑에 웅크리고 앉아 더위를 피했습니다. 사자와 멧돼지, 곰처럼 몸이 큰 동물들은 어슬렁거리면서 그늘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사자와 멧돼지가 숲속에 있는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그 샘물은 작았지만 아주 시원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시원한 물을 실컷 마시면 좀 나을 거야. 멧돼지가 샘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마셔야 돼. 사자가 자기가 먼저 마시겠다면서 멧돼지를 떠밀었습니다. 뭐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딨어. 내가 먼저 왔으니까 차례도 내가 먼저야. 멧돼지도 지지 않고 사자를 떠밀었습니다. 까불지 말고 저리 비켜. 사자와 멧돼지는 마침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마리 동물은 서로 죽일 것처럼 무섭게 싸웠습니다. 좋아,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이렇게 한참 싸우다가 잠깐 숨을 돌리려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까마귀와 독수리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싸우다 죽으면 뜯어먹으려고 빙빙 날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자가 멧돼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다 죽으면 까마귀와 독수리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니?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고 차라리 사이좋게 샘물을 마시자. 그래, 그게 좋겠다. 사자와 멧돼지는 싸움을 멈추고 나란히 샘물을 마셨답니다. 돈 빌리는 기술.
존이라는 사람이 친구인 브라운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급한 일이 있어서 5,000원만 빌려줄 수 있겠나? 어려운 일도 아니지. 내가 빌려주겠네. 브라운은 5,000원을 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존과 브라운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브라운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나에게서 5,000원을 빌려가지 않았나? 존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빌려갔지. 그런데 5,000원을 더 보태서 1만 원으로 채워줄 수 없겠나? 곧 갚을 테니까. 잠시 생각해본 브라운은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빌려주겠네. 브라운은 또다시 5,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존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분명히 자네에게서 1만 원을 빌렸지. 그렇지. 그렇다면 1만 원을 더 보태서 2만 원을 채워주게. 꼭 빠른 시일 안에 갚도록 함세. 브라운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가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 다시 2주일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길에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존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한테 2만 원의 빚이 있지. 그러자 브라운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천만에. 나는 자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네. 말값과 닭값. 시장에 가서 말을 산 사내가 말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폭풍이 몰아쳐서 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말도 겁을 잔뜩 집어먹고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사정이 딱해진 사내는 하느님에게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폭풍이 멎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 말을 팔아서 그 돈을 모두 하느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사내의 기도가 하느님에게 닿았는지 잠시 후 거짓말처럼 폭풍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을 몰고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말과 함께 닭 한 마리도 가지고 갔습니다. 시장에서 말을 팔기 위해 돌아다니자 한 농부가 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닭은 팔 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까지 몽땅 사는 사람에게만 팔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얼마요? 닭은 50만 원이고 말은 5,000원입니다.
사내는 말 값과 닭 값을 반대로 말했습니다. 원래 말값이 아니라 원래 닭값만 하느님에게 바치려고 꾀를 낸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 아주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숲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슴은 연못에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머리에 달린 뿔이 마치 임금님의 왕관처럼 멋지게 보였습니다. 숲속에서 나만큼 멋진 뿔을 갖고 있는 동물은 없을 거야. 그러다 문득 가늘고 긴 다리를 내려다보고는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은 불공평하셔. 이렇게 멋진 뿔을 주셨으면 다리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을까? 이때 어디선가 불쑥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크, 잡히면 죽는다. 사슴은 가늘고 긴 다리로 번개같이 뛰어 도망쳤습니다. 먹이를 발견한 사자도 온 힘을 다해 사슴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슴이 어찌나 빠른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도망가던 사슴이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멋진 뿔이 나뭇가지에 덜컥 걸리고 만 것입니다. 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단단하게 걸렸는지 뿔은 빠질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잠시 후 따라온 사자가 옳았구나 하고 사슴의 목을 물었습니다. 사슴은 죽어가면서 슬프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가늘고 보잘것없는 다리가 나를 살려주고 크고 자랑스러운 뿔이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누구의 잘못인가? 어느 조그마한 시골 초등학교에 한 장학관이 시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장학관은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사회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의 교탁 위에는 지구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학관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구의는 왜 기울어졌을까요? 이 질문을 받은 어린 학생은 얼굴이 빨개져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대답에 장학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던 선생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런 대답이 나오게 하십니까? 그러자 담임 선생님도 얼굴을 붉히면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이 지구인은 처음 사올 때부터 원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장학관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을 모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장학관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를 줬습니까? 교재를 살 때에는 절대로 고물상에게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사람. 어느 마을에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대머리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벗겨진 머리를 감추려고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여름에는 햇볕을 가리는 밀짚 모자를 썼고, 겨울이 되면 털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맨머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내는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면 내가 대머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가발을 써도 될 거야. 대머리 사내는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구해 썼습니다. 그랬더니 대머리가 감쪽같이 감춰졌습니다. 대머리 사내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대머리 사내가 쓰고 있던 가발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내의 맨머리가 훤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 대머리였어.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사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습니다. 뭐가 우스워서 그렇게 웃어들대시오? 사내는 말에서 내려 가발을 집어들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것도 아닌 머리털이 바람에 날린 게 이상할 게 뭐요?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떼어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하지. 하늘을 나는 말. 사내가 임금님의 노여움을 사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임금님 앞에 끌려 나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형은 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임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임금님의 노여움은 아주 컸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어 처형해 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 경비병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는 사내를 끌고 갔습니다. 사내는 끌려가면서도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임금님, 저에게 1년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말이 하늘을 날게 만들겠습니다. 임금님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임금님은 다시 자신의 앞에 선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을 다시 해봐라.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1년 안에 임금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말에게 하늘을 나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만약 내 말대로 안 된다면? 그때에는 임금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결국 사내의 사형은 연기되었습니다. 물론 사내는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감옥으로 돌아갔을 뿐이지요. 하지만 죽으러 나간 사내가 살아 돌아오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가 죽지 않고 살아온 것에 반갑기도 했지만 이유가 더 궁금했습니다. 사내는 임금님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죄수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중 나이가 많은 죄수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어쩌려고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는가? 왜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이 되고 말고, 만약 1년 뒤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때는 어쩔 셈인가? 사내는 아무 걱정 말라는 투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죽으면 되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나이 많은 죄수는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장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1년이나 사형이 연기되었으니까요. 그도 그렇구먼. 나이 많은 죄수도 사내의 거짓말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약속을 한 1년 안에 임금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또 말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도 아니면 제가 또 다른 무슨 일로 죽을 수도 있겠지요. 사내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1년 안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압니까? 1년만 있으면 정말 말이 하늘을 날지. 개와 우유. 개를 기르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개는 영리했고 애교도 많아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 식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슬퍼한 사람은 그 집의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누구보다 개를 사랑했습니다. 밤에 잘 때 한 침대에서 같이 잘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슬퍼하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언제고 죽기 마련이야. 개도 마찬가지지. 또 예쁜 개 한 마리를 사서 기르면 되지 않겠니? 아이는 겨우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개를 집에 뒷뜰에 묻어주세요. 아버지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개를
집 안에 묻을 수는 없거든. 결국 식구들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해결 방법을 묻기 위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있는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무척 영리하여 가족들을 따랐고 가족들도 개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를 뱀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개는 뱀을 지켜보며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그러나 모두 일을 하러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개가 왜 지저대는지 몰랐습니다. 뱀은 무서운 독을 지닌 독사였습니다. 독사는 마당을 지나 문이 열려있는 곳간을 향해 갔습니다. 개는 그것이 독사라는 것을 알았지만 짖으며 뒤를 따라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곳간으로 들어간 독사가 공교롭게도 커다란 우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개는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그러나 독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유통에 들어간 독사는 입을 벌리고 우유 속을 휘휘 헤엄쳤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독이 우유에 섞였습니다. 이윽고 독사는 우유통에서 나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개는 곳간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유에 독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밭에 일하러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안 주인이 재료를 부엌으로 가져가기 위해 곳간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주인이 문 앞에 다다르자 앞에 있던 개가 무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오늘은 왜 이렇게 짖어댈까? 안 주인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개를 밀쳐내고 안으로 들어가 우유통에서 우유를 퍼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개는 주인 여자의 옷자락을 물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비켜. 안 주인은 버럭 화를 내며 개를 밀쳐버렸습니다. 안 주인은 개가 왜 이렇게 짖고 귀찮게 하는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간신히 개를 떨쳐내고 안 주인이 막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였습니다. 개가 이번에는 껑충 뛰어올라 안 주인이 들고 있던 우유 그릇을 앞발로 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안 주인은 우유가 쏟아지자 화가 나서 회초리로 개를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 주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우유를 핥아 먹었습니다. 이런, 내가 우유를 먹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안 주인은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 빙그레 웃더니 다시 곳간으로 우유를 가지러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누가 좀 나와봐요. 가족들이 모두 달려나왔습니다. 우유를 핥아먹은 개가 무섭게 몸을 뒤틀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죽어버렸습니다. 독사에 독이 섞인 우유를 먹은 개가 살아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주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를 어째, 우유 속에 독이 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개가 그렇게 지저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매질을 했으니. 주인 남자도 죽은 개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개가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죽었구려. 충직한 개는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독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우유를 먹고 죽은 것입니다. 이 개의 소문은 금방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식구들은 마당 한구석에 정성껏 개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라삐가 해준 이야기를 가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가족은 죽은 개를 뒤뜰에 묻었습니다. 개를 뒤뜰에 묻는 것을 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악마의 선물. 최초의 인간이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처음 보는 식물이군요. 악마가 감탄하는 것을 보자 인간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악마는 자기도 그것을 먹고 싶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꾸면 안 될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 같이 가꾸도록 합시다. 악마는 식물이 잘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양, 원숭이, 사자, 돼지를 차례로 죽여 그 피를 나무의 거름으로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식물은 무럭무럭 자랐고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가 열렸습니다. 인간은 그 열매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식물은 바로 포도나무였고 그 열매로 만든 술은 포도주였습니다. 술을 마실 때 인간을 보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합니다. 그러나 조금 취하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취하면 사자처럼 거칠어지고 암호하거나 싸움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돼지처럼 추해져서 마구잡이로 뒹굽니다. 포도주는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산과 거짓말쟁이. 시골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가까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농부는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는 가게를 몇 군데 돌면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식품점에 들러 사고자 했던 물건들을 모두 다 샀습니다. 농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부지런히 걷던 농부는 아차 싶었습니다. 이런, 우산을 놓고 왔구나. 그렇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비가 왔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가 그쳤고, 그래서 돌아다니다 어디엔가 우산을 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우산을 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뒀을까?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들렀던 가게들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내가 물건을 사러 왔다가 우산을 놓고 간 것 같아서요. 첫 번째 가게 주인은 안을 둘러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우산은 보지 못했는데요. 농부는 두 번째로 들렀던 가게로 갔습니다. 글쎄요, 우산은 보지 못했는데. 농부는 자신이 들렀던 가게를 모두 다 찾아갔지만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우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혹시나 하며 마지막으로 들렀던 식품점을 찾아갔습니다. 농부가 막 식품점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오셨네요. 식품점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농부를 맞았습니다. 아까 우산을 놓고 가셨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여기 있습니다. 식품점 주인은 농부에게 우산을 내주었습니다. 우산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못마땅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대인이란 역시 모두가 도둑놈들이고 거짓말쟁이야. 농부의 아내가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오늘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우산을 가게에 놓고 왔더라고. 어떤 가게에 놓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물건을 샀던 가게를 순서대로 찾아갔지. 그런데 그놈들은 한결같이 내 우산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들렀던 식품점까지 갔지.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식품점 주인이 달려나오더니 내가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우산을 놓고 가셨지요? 라고 하면서 우산을 내주는 거야.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모두 도둑놈의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의 아내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투덜거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식품점 주인 말고는 모두 내 우산을 못 봤다고 하잖아. 무능한 지도자의 비극. 뱀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는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리는 마침내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는 언제나 내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니? 그리고 너는 왜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머리는 뜻밖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게 불만이야? 당연하지. 그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나도 역시 뱀의 한 부분인데 노예처럼 따라다니기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머리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너한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분간할 수 있는 귀도 없어. 또 행동들을 결정할 수 있는 두뇌도 없잖아.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맨 앞에서 이끄는 게 아니야. 바로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앞장을 서는 거라고. 꼬리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따위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어. 독재자나 폭군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따르라고 해. 그러고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구실을 내놓지. 하지만 결국에는 언제나 제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안 그래? 꼬리가 이렇게까지 반발하자 머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소원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꼬리는 신이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 잘 해낼 테니까. 꼬리는 몹시 기뻐하며 머리가 그랬던 것처럼 앞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꼬리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얼마 가지도 못하고 도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방법을 생각한 끝에 간신히 도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꼬리는 반성도 없이 또다시 앞장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시투성이의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꼬리는 그곳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가시에 점점 더 찔릴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머리가 나섰습니다. 그 덕분에 뱀은 가시덤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짜증이 난 머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 죽고 말 거야. 하지만 꼬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나도 잘할 수 있다고. 꼬리는 다시 앞장을 섰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숲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주위는 뜨거웠고 몸도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꼬리는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꼬리는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물론 머리도 불에 탔습니다.
무모한 꼬리 때문에 뱀이 죽고 만 것입니다.